자, 이어서 지역 인구 감소와 인구 개념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저도 한 20분, 지금 한 5분이니까 한 25분 전에 저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지역이 어렵다고. 근데 저는 사실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상이 누군가요? 누구한테 호소를 하는 거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호소하는 거는 아마 정부에다가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호소하는 것도 정부나 의원들한테 호소를 할 텐데, 의원님들까지 호소를 하시면 누구한테 호소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고 들으라고? 아니면 정부 보고 하라고? 정부가 모르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는 저는 생각할 때 호소하는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짜로 의원님들이 바꿔주셔야 할 때가 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앞에도 의원님들이 굉장히 축사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다 떠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의원님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의원님들이 법을 바꿔주셔야지 이게 갈 텐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특히 의원님들 모시는 행사는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나도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사실 근데 그 말씀들이 너무 이렇게 누가 대상이지가 저는 요즘 굉장히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또 우리 김영선 의원님께서 창원이시니까 창원을 말씀해 주셨고, 지역으로 기업을 이렇게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지역으로 인구를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 혹은 지역의 인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거,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요, 남녀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지금 창원에 20대에 청년들이 떠납니다. 창원을 떠나죠. 창원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오겠죠. 예전에는 창원을 떠나서 부산을 갔겠지만, 지금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창원을 떠나서 부산을 안 가고 서울로 바로 갑니다. 남자가 더 많이 떠날까요? 여자가 더 많이 떠날까요? 여성 20대가 떠날까요? 남성 20대가 떠날까요? 지금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창원의 일자리는 남성형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내려보낸다면 어떤 일자리를 내려보낼 것이냐인데요, 여성들이 원하는, 우리의 딸들을,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딸들을 교육을 이미 시켜놓은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딸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가지 않으면 상속세를 100% 감면을 해주고 해도 여성들이 안 가면 우리 딸도 안 가는데 남의 딸이라고 가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창원의 20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면 여성 100명에 여성이 지금 13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성 100명에 남자가 130명이 있어요. 남자가 많으면, 자, 여성이 없어요. 20대에 남자가 많아요. 남초입니다. 30명이나 더 많아요. 그런 지역이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없어요. 여성 청년이. 그런 지역에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구를 어떻게 바꾸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이미 후속 세대를 그렇게 길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키웠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친구들을, 우리의 이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성세대가 원하는 직장을 내려보내면 따라갈까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 포스코의 최정호 회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이 태스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포스코는 진짜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자꾸 포스코를 떠나요. 이 좋은 직장을 떠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포스코는 예컨대 포항과 광양에 그 앞에다가 포스코 직원들은 살기 좋은 곳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지곡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스코의 직원들이 가족을 꾸려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은 서울에서 포스코 정도 가려면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혹은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을 나와서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한 2년 이상 이제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포스코에 입사를 해서 포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포항과 광양에 내려가야 되는데, 포스코는 왜냐하면 한 7년을 무조건 내려서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포스코는 알았는데 포항을 몰랐어요. 광양을 몰랐어요. 난 한 번도 포항을 가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광양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포스코를 딱 갔다가, 포스코는 정말 좋은 직장인 거, 역시 난 좋은 직장에 들어왔어.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포항에 가면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곡동이, 저 영일대라고, 영일만 그저 있잖아요. 영일대에 딱 갑니다. 영일대에 딱 가면은, 술집들이 쫙 있어요. 바닷가가 쫙 있고, 여기서 회 한 잔을 먹으면서 소주 한 잔 하면서 가면 좀 여성들이 있지 않을까? 딱 들어갔는데 갔더니 남자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포항은 남자 도시니까. 창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일 되면은 그래도 누가 오겠지. 내일 또 갑니다. 내일 또 가도 역시 남자밖에 없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주말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울 올라와야죠. 그런데 포항시는 이들이 뭘 하기를 원하냐면 포항시에서는 왜 주민등록을 안 바꾸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주민등록을 바꿀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서울에 이미 주택 청약을 해놨어요. 근데 그 청약을 내가 버리고 포항으로 가라고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주말마다 서울을 가야 됩니다. 서울을 갔는데 진짜 실제로 저희가 그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최정호 회장님이 부탁을 해서 그 연구를 진행을 했고,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발생된 일이었는데 뭐였냐면은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입니다. 남학생이 아니 남사원이죠. 이제 20대 말인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포항을 내려갔고 포항에서 여성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서 서울을 이제 주말마다 옵니다. 와가지고 소개팅을 했는데 마침 포항 출신 여성을 만납니다. 아버지가 포스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잘됐다. 이제 나는 이 친구랑 너무 마음에 들고 결혼을 해가지고 포항에 내려가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나는 포스코를 다니고 있고 우리 포항으로 내려가면 안 될까? 또 이 여성이 한 이야기. 난 포항 가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네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네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만 만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직을 하면 포스코보다 연봉을 1000에서 2000을 깎아야 되거든요. 서울로 오려고 그러면 포스코가 워낙 많이 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감내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여자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후속 세대를 이미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까 우리 한무경 의원님이 중소기업 벤처 위원이시잖아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 그게 뭐냐면은 다 이 첨단자가 다 들어갑니다. 첨단 산업 이쪽을 다 육성을 하겠죠. 당연히 우리 후속 세대도 첨단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제조업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조업을 지난 30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제조업을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우리의 관점은 제조업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키워놓은 우리의 아들, 딸들은 제조업에 갈 생각이 없고 제조업에서 일할 교육을 시켜놓질 않았는데 그들 보고 제조업을 가라고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 또 계속 김선주 국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셔서 89곳이 만들어져 있지만 89곳만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아까 100몇 곳이 이제 위험 지역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한 230여 개가 있는데, 기초지자체가 230여 개 중에 좀만 있으면 100몇 개가 인구 위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인구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면 89건만이 아닌 거죠.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럼 더 많아질 텐데 그거 어떻게 다 살리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25만 명이 태어났잖아요. 지금 저희 딸이 고3이에요. 둘째 딸이. 고3인 저희 딸이 2005년에 태어났고 막 이렇게 저출산 처음 시작하게 될 때, 그때인데 2005년에 태어났고 44만 명이 태어납니다. 이 44만 명도 100개의 지자체로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 친구들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인구를 좀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나누기. 그러니까 아까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지자체도 지금 우리가 230개의 지자체를 그대로 가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행정구역을 바꾸기 어렵다면 지자체들을 묶어가지고 기능적으로 하나의 이렇게 어떤 권역으로 나눌 것이냐. 사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행정구역도 이제 우린 230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후속 세대가 그렇게 없거든요. 한 연령대에 100만 명은 태어나야 230개에 나눠갔죠. 지금 이게 한 연령대에 태어나기를 이제 25만 명밖에 안 태어났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230개의 지자체에 나눠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작년에 우리 25만 명이 태어났는데 몇 퍼센트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을까요? 수도권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태어났어요. 53%입니다. 53%는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수도권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지방에 갈 확률이 높은가요?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올 확률이 높은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겠죠. 이 친구들이 20살이 됐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못해도 60%는 수도권에 있을 겁니다. 그럼 큰일 났다. 수도권에 60%는 있으니 지방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60%도 생각해보시면 25만 명의 60%는요.
15만 명도 안 되는 거예요. 13만 명이에요. 수도권은 13만 명의 청년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현재의 인구, 우리 그냥 기성세대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때의 인구는 이랬는데 이런 생각을 할 이제는 타이밍이 아니고 정말 작년에 태어난 친구, 재작년에 태어난 친구, 올해 태어날 친구들이 앞으로 20년 뒤에 살아갈 대한민국을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행정구역도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 여기 국회니까 의원님들의 지역구까지도 다시 생각하셔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이렇게 놨잖아요. 지역 인구를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기획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면 왜 인구가 중요하냐면요. 인구는 미래에 거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요. 이 그림이, 이거 누군지 아시죠? 박성범 앵커 아닙니까? 이 박성범 앵커가 요게 1988년 11월 16일에 이런 기사를 소개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에 정점을 찍고 202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고. 맞았나요? 틀렸나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우리가 35년 전에 미래를 예측하는 게 뭐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인구는 정확하게 맞춰요. 물론 숫자까지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흐름 자체가 정확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거 뭐 보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거예요. 이게 2021년 내 인구 4,998만 명. 내국인만 쳐서 저거가 2100년까지 흘러갈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2100년까지 쭉 흘러가는데 인구가 고령화되고 여기에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국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2050년이 넘어가면 베이비 부머들이 사망하시기 시작하니까 매년 한 56만 7만 명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2100년이 되면 2천만 명이 안 될 예정입니다. 자, 35년 전에도 맞췄는데 지금 제가 이거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 저희와 저희의 연구원들이 같이 만듭니다. 이게 더 맞을까요? 이거 맞을 것 같으세요? 이거 안 맞을 것 같으세요? 맞을 것 같으세요? 이대로 갑니다. 인구는요, 정해진 미래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은 없어요. 이건 물론 내국인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외국인을 당장 붙일 거냐, 이게 아니죠. 외국인을 어떻게 붙일 거냐가 생각이 들 텐데, 그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이민청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준비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출산율이 지금 오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죠? 이거 이미 출산율 1.3으로 2030년대 말부터 회복되는 걸로 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구를 지금 인구특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인구특위에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인구특위인데 실질적으로는 저출산밖에 안 해요. 생각이. 머릿속에는 저출산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후속 세대가 살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들이 드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출산이 회복돼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1.3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0.78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름을 저출산특위가 과거엔 저출산특위였는데 인구특위로 하신 거 너무 잘하셨다. 그럼 인구특위라면은 인구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저출산에서 벗어나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어떤 개념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게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광역시가 있잖아요. 광역시가 어디로 인구를 보내냐,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 광역시가 요 위에 있는 거, 요 빨간색 그래프가 막 있는 거, 여기에 위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전부 다 인구를 받은 겁니다. 순입니다. 순으로 인구를 받았어. 이 밑에 있는 거는 인구를 보냈어요. 이게 197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림입니다. 2021년까지. 자,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요. 수도권으로 인구를 보낸 겁니다. 수도권으로는 1970년부터 이미 서울, 그 당시에는 경기가 아니라 서울이겠죠. 서울로 인구를 다 보냈어요. 이 광역시가. 그런데 위에 빨간색은 뭐냐 하면 주변 지역으로부터 광역시로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가 해줬던 일이 뭐였냐면 광역시는 인구의 댐 역할을 해줬어요. 지역에서 광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1990년대 초반부터 바뀝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이 밑으로 떨어졌죠.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부터 이미 광역시는 수도권으로 사람 보내는 건 당연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서도 광역시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주변 지역에서도 바로 서울로 쏴줍니다. 그게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밑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는 매년 인구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보내고 있고, 과거에는 그래도 옆 주변 도시에서 왔는데 이제 그걸 못 해줘요. 광역시조차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냐?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해결을 한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결을 그러면 이게 문제라면 이걸 다시 올려야지, 빨간색을 위로.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니까 이거를 감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거를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나의 지역구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내 지역구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냐?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구 기반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지역을 살린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은 국가 전체를 놓고 생각하고 우리의 후속 세대를 놓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후속 세대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를 놓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역을 우리는 230개를 다 살려야 돼요. 이런 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그냥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는 기획이 돼야 되고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 하면 2022년생, 작년에 태어난 25만 명의 53.1%가 수도권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게. 저 친구들이 앞으로 어디를 갈 거냐. 근데 이 수도권에서 태어난 게요, 땅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들의 부모가 90년생인데,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때 이미 49%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저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부모가 수도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수도권에서 자라났고, 수도권에 대학을 갔고, 우리 아이도 수도권에서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22년생이 30년 뒤에 아이를 낳아줍니다. 갑자기 지방 가서 아이를 낳으라 그럴 수 있게 가능할까요? 나는 지방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코에 간 친구들이 포스코는 알아도 포항은 모르고 갑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냐면요. 인구에 대한 개념을 정말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우리 보통 이 저출산 고령화하고 지역 인구를 따로 뜯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거는요 굉장히 관련이 커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수도권 집중입니다. 수도권에 집중이 된 게 과거서부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1990년대서부터 이미 광역도시가 인구를 이제 루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의 초저출산으로 나온 거예요. 저게 해소가 되려면 초저출산을 해소를 하려면 아동수당을 주거나 혹은 뭐 보육시설을 늘리거나 혹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또 얘기가 되는 거. 사교육비를 낮추거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더 근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 하면 특히 여성들이 지역에서 우리는 교육을 잘 받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잘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잘 받는 우리 여성들이 지역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창원에 일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포항에도 일자리가 없고 울산도 똑같고요. 이거는 저 광양도 그렇고 사실은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을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오게 되고 특히 서울로 오게 되죠. 서울에 집중이 되면 나만 온 게 아니라 옆에 나 연령대가 많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밀도가 막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지면은 경쟁이 심화되겠죠. 경쟁이 심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경쟁이 심한데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아야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내 생존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이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경쟁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그 경쟁감을 높아지게 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공간구조예요. 우리나라의 공간구조가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흩어내줘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흩어내야 될 거냐?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하드웨어 측면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일격화되고 있으니 지금 지역을 살립시다. 그냥 이렇게 막 지역을 살립시다. 이렇게 해소를 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일상에서 획일화된 경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게 입시제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좀 바꿔줄 거냐? 사실 생각해보면은 지금 그 입시가 킬러 컨텐츠 때문에 킬러 문항 때문에 굉장히 요즘 어렵잖아요. 이게 정쟁화돼 버렸잖아요. 사실 그거는 저희 고3인 저희 딸한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거를 이 좌냐 우냐 생각 안 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정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저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 말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은 나 찬성하면은 국힘 쪽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거 반대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민주당 쪽이어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이건 뭐건 뭐 해소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쭉 넘어가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생활인구 개념이 떴습니다. 그렇죠? 생활인구라는 거를 우리 아마 금산시에서도, 금산군에서도 이제 생활인구를 생각을 하실 거고, 생활인구가 너무너무 좋은데, 생각해보면 생활인구도 주민등록인구도 인구가 어디서 올 건데? 그걸 생각해 하셔야죠. 우리 금산구의 생활인구를 가지고 이제부터 새롭게 정책을 좀 펴시다.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 생활인구를 가지고 올해 이제 시범사업도 하실 거잖아요. 예, 시범사업을 해서 생활인구를 높이자고 하는데, 생활인구를 금산구가 만일에 그 6군데 안에 들어갔다. 6군데인가요? 7군데. 7군데 안에 들어갈 거라고 믿으셔서 오신 거죠, 오늘? 그쵸? 예. 국장님, 오신 이유가 다 있는 거라서. 예. 자, 됐습니다. 금산군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7곳으로. 생활인구, 이제 특별, 이제 시범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서 생활인구를, 예, 대전에서 생활인구로 오는데 대전의 청년 인구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데리고 올 것이냐?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생활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진짜 진일보된 개념에 맞다. 인구로 봐서도 우리는 계속 주민등록 인구만 가지고 이 자원을 분배를 했고, 주민등록 인구만을 가지고 지역 개발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주민등록보다 오히려 생활인구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간을 갖다 쓰자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진일보된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생활인구라는 거를 과거에서부터 생활인구가 얼마나 축적됐는지 이거 분석한다고 미래의 생활인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생활인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인구라는 개념으로 다시 가야 될 거예요. 새로운 인구의 개념이 다시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구를 기획해야 돼요. 그럼 기획을 진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 인구들이 어디서 올 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이거 해놓으면 이 인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생활 시간을 쓰겠지,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수도권이 아마 가장 클 텐데, 수도권에 있는 지금 청년들, 지금 청년이라 하면은 이제 30세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93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때 아마 한 70만 명 정도 태어났거든요. 이 70만 명 중에 지금 60%가 거기 수도권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쓸 거냐. 그래서 이거를 기획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획을 잘 하려면 어떻게 기획을 잘 할 수 있느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제 생활 반경을 더 넓게 확장을 해야 돼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스타트업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뭔가를 만들겠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기성세대는 진짜 뒤로 빠져주시고 요거를 스타트업들한테, 특히 청년 스타트업들한테 맡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설명을 좀 다시 금방 한번 드리겠습니다. 익스피리언스, 경험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들이 지역을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지역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경험을 더 많이 하게 해주자. 근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시간이 이거 더 쓰면 안 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트남을 금산보다 더 많이 가봅니다. 그쵸? 또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근데 그 얘기 뭐냐면, 너무 우리 내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 바우처 사업 같은 거를 하면서 이 바우처를 돈을 줬나 그랬는데, 그거를 게임방에서 쓰고, 몇 년 됐습니다. 게임방에서 써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청년들한테 돈을 주면은 자꾸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자기 개발을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놀아라 라고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지역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우리 시간을 쓰는 게 좀 플렉서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5일 근무인데, 아까 포스코도 말씀드렸지만, 주 5일 근무를 하면은 6시가 딱 됐을 때 금요일날 6시에 강남역에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강남역에서 저녁 6시에 시작하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5일 근무라든지 4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평일에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플렉서빌리티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거지를 어디로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주거지를 좀 더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거지를, 지금 이제 복수 주거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왜 굳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하려면 하자. 그래서 이런 거를 행안부에서 빨리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쭉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주거지에 대한 그 행정적인 거를 좀 절차를 굉장히 좀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스타트업들이 기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이 누가 올 거며 뭐 때문에 올 거, 이게 다 관광인구처럼 예컨대 출렁다리 한 군데에서 하면은 온대요. 그럼 출렁다리를 만들어. 그랬더니 출렁다리 다 만들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는 출렁다리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하나를 또 해서 3자 출렁다리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막 이런 게 막 퍼지고 있어요. 그럼 그 출렁다리에 누가 올 거냐? 우리가 원하는 게 퇴직하신 분들을 원할 거냐?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다 그러면 생활인구가 원하는 생활인구가. 근데 그게 아니로 좀 청년으로 한다면 그럼 더더욱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광역화입니다. 기능의 광역화.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제가 지금 줄여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시다면 행정구역은 그냥 놓고, 그런데 각 행정구역이 마다 똑같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인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행정구역은 놓더라도 그 기능의 광역화, 이거는 반드시 이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저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기획인구로 가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어제와 오늘까지의 생활인구가 미래랑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가로수길이나 사로수길, 서울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만들어놨는데 가로수길, 사로수길은 생활인구는 불렀지만 주민등록인구는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인구에서도 우리가 주민등록인구를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갈 거냐를 봐야 되는데, 이 생활인구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으로 해서 미래의 생활인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생활인구를 늘리신다면 정말 기획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기획을. 그리고 그 기획을 하시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와야 되느냐, 그거를 정말 리그러스하게 기획을 하지 않으시면 진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까운 그 피 같은 저기 혈세만 쓰고 그냥 생활인구라는 거 한번 떴다가 탁 죽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보여서, 그래서 저희가 좀 신경 더 써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국회는 뭘 해주셨으면 좋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인구 개념이 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법에. 지금은 우리 89곳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 안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안 돼요. 생활인구만, 아니 왜 89곳만 생활인구예요? 생활인구는 전국이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인구정책 기본법, 마침 최종현 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해놓고 계시고, 제가 그 다음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인구 기본법, 인구정책 기본법 안에 생활인구 개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들이 기능통합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구를 저출산 고령화, 자꾸 인구라고 했다가도 아마 저는 특위를 몰라서, 저는 특위에 뭐 위원이 아니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특위에서도 다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저출산 고령화로 가실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광의로 미래를 대응하는 걸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사실 정부는 이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세 위원회는 광의로 가요. 그런데 오히려 국회가 협의를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를 기획할 때 민간 참여를 정말 인커리지를 해주셔라.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내려보내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스타트업은 중심이 누구냐면은 청년이 돼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가 할 거는 청년들이 그거 하게 도와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꾸 끼어드는 거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더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역의 인구는 기획을 해서 국가의 향후 100년을 보셔야만 하는 거고, 100년 뒤에 대한민국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거대로 갑니다. 인구가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다고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저렇다고 국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구가 저렇게 되더라도 우리 후속 세대의 삶의 질이 더 좋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 기틀만 닦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영태 교수님께서 열정적인 기조 연설해 주셨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